정치인은 실현과 도전 속에서 만들어진다. 바로 이 글귀가 이분을 대변해 준 듯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분이죠. KJ 2000 인터넷 신문, 오늘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원님의 학창 시절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중고등학교 시절 어떤 학생이셨어요? 거슬러 올라가서 초등학교 네.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글쎄 저는 그야말로 두메 산골. 저는 초등학교를 한 반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학교에서 그야말로 산골에서 크는 소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네. 그것은 저로 하여금 이제 국회의원이 된 뒤에 가장 인간적일 수 있는 또는 가장 서민들과 또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이 많은 분들 그걸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 초등학교 시절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길래 청와대 비서실에서 직접 전화가 오고 또 교장선생님이 집까지 방문하게 됐나요? 상당히 무모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회의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네. 가서 보고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거의 보기 힘들었던 지프차가 그 열 서너 대씩 그렇게 들이닥치고 양복 입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도 놀랬지만 특히 그 사람들이 이제 연설대에 올라와서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겠다. 또 보성강에 다리를 놓겠다. 또 비포장 도로를 포장을 하겠다 하는 등등 사실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연설들, 그것도 정말 멋지게 보이는 사람들이 힘있게 하는 그 연설을 보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이제 전기전집을 주로 입고 특히 정치인 전기전집을 많이 입고 또 정말 드물게 그런 꿈을 갖다 보니까 잡지 2권을 구독을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네. 어깨동무하고 어린이 자유라는 그리고 소년한국이라는 신문을 또 구독해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제 가슴속에서 한번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냥 서울 종로구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귀하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네. 내용은 네. 시골 우리 학교와 그리고 우리 시골 생활에 대한 소개를 네. 했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이 내가 신문이나 잡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그렇게 좀 편리한 그런 고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도 담아서 보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비서실에서 교육청으로 연락이 왔고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교육장 선생님께 불려가서 그 내용을 전해 듣고 그렇게 해서 한바탕 좀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인연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그러네요.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박 전 대표와의 인연은 본격적인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한참 뒤에죠. 2004년도 저는 1984년도에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네. 들어갔었었는데 2000년이 되기 2004년 때 탄핵 역풍 그리고 차떼기로 한나라당이 거의 벼랑 끝에 있고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지탄과 욕을 먹고 있을 때 제가 유일하게 한나라당의 명맥을 이어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광주에서 혼자 출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저에게 격려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밥을 한번 사겠다. 그 약속을 선거 끝난 지 한 달 뒤에 박 대표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박근혜 대표에게 이제 한나라당이 호남을 포기하는 전략을 포기해 주십시오 하는 제 나름대로 논리를 한 15분간 펼쳤습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표는 의외로 저에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3일 뒤에 수석 부대변인으로 발탁을 해줬고, 그리고 대선 경선에 나오면서 캠프의 공동 대변인으로 저를 또 발탁을 했고, 또 지난 18대 총선 때는 자기 몫으로 한 명 주어진 비례대표, 그것을 저를 지명을 해가지고 제가 국회에 진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현재 의원님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으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네. 대선에 조기 붐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캠프를 공식적으로 차리지 않았고, 네. 따라서 공식적인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변인 역을 하는 거죠. 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치인이 아닌 박근혜 전 대표의 인간적인 매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매력이 정치인 못지않게 많은 분입니다. 네. 그분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공주다, 편하게 살았다, 호의호식했다, 이런 비난들에 대해서 그 전에, 이번에 강명수 사건 이전에, 훨씬 이전에 만일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다 얘기해주고 이러고도 대통령 딸로 살고 싶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극한적인 많은 개인적인 아픔을 겪은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한 번은 자기가 정치를 하기 전에 친지들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저 정도를 가지고 눈물이 나오나. 또 어떨 때는 많이 박 대표를 모시고 다니다 보면 우는,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근데 대표는 안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대표님, 사진 기자들이 대표 우는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안 울어서 좀 불만입니다. 그랬더니 농담이지만 저는 흘릴 눈물이 없나 봐요. 그래요. 저는 집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서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한계점에 이를 수 있는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래서 남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고 알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서민의 편이고 또 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박근혜 대표는 가장 서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표는 같이 밥을 먹거나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주변을 웃깁니다. 네. 그렇게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아픔을 그냥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데 대해서 놀랬고, 그러나 그 어떤 신뢰감, 약속에 대한 그 지켜야 된다는 신뢰, 국가, 국민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이 거의 정치적인 면이 아닌 일상에서도 항상 묻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사실상 국가나 국민을 떼어놓고 다른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가까이서 지켜본 저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박근혜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지율이 낮을 때나 지지율이 높을 때나 그건 국민의 선택입니다. 저희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지율이 낮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무슨 애통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걸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지율은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일반 국민들이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참고,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국가나 국민에 대한 박근혜 대표의 철학, 노선, 일관된 입장,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쌓여서 지금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가 싶고,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대세라든지 또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행보를 바꾼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의원님은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의원님에게 한나라당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호남 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서 제 자신을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남 사람들이 아무리 한나라당을 배척을 해도 대한민국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양대 정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 중에 어느 당은 집권을 하고 정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걸 집행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만 일방적으로 지지를 했을 때 한나라당 집권한 후에 호남의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호소를 할 겁니까? 한나라당 당정회의에 민주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호남의 많은 시급한 당면 현안들을 집권 여당과 그리고 집권 세력들에게 누가 가서 호소를 하고 설명을 할 겁니까? 그렇죠. 저는 무려 26년 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한나라당 인맥을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또 제가 한나라당 내에서 전략기획단장이나 정세분석단장, 정책기획단장, 미디어기획단장, 또 여의도 연구소 기획팀장, 자료분석팀장 상당한 주요 요직들을 거치면서 일을 하면서 저만큼 호남 출신으로서 한나라당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저만큼 한나라당 내에서 호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수백 번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가 참았던 것은 호남의 보배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참았고 저는 국회의원 3년 동안에 정말 그토록 호남 사람들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지만 내가 아직은 백조새끼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상당하게 노력을 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정치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오늘날까지 왔고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제가 2번 출마를 해서 한 번은 0.7%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어쨌든 제 방식대로 해서 한나라당에서 저는 비례대표가 됐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 제가 비주류 생활, 어렵고 힘든 생활, 서민 생활, 바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대변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작은 소리를 크게 내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 대변, 그걸 꼭 확실하게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시점부터 시작한 제가 제 눈에 비친 국가 권력이나 정부 권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제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고 그 두 가지 제 자신에게 충실하고자 합니다. 네. 동안에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주류도 활동해 오시고 또 한나라당 정치 활동을 해오시면서 정말 정치의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은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정말 그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셨고 또한 그 부분들을 난 정말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실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아침까지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의 힘이 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고난이나 이런 것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네. 한 점이 저한테는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바른 길, 정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한다는 늘 그런 결심을 다지게 해왔었던 게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항상 그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게 더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못하고 가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늘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머리에 구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했었던 그 점이 저로 하여금 고난이라 이런 걸 이겨내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가족입니다. 네. 그 힘들게 저희들을 가르쳤던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가족들 늘 그 내가 가장 나를 신뢰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가족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처했을 때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돌아서고 던지고 정말 끝장을 내고 싶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일이 있었었지만은 그것을 그 고통보다는 앞서 말한 그 세 가지를 잃는 것이 더 큰 고통일 것 같아서 네.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비주류로 활동해 오시면서 힘든 상황도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반면에 또한 즐거웠었던 일, 에피소드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많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한나라당의 주요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네. 그건 간단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를테면 정치 정세 분석이나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저는 신문 한 가지를 4번을 읽었습니다. 네. 가판을 8개 신문의 가판을 밤을 11시, 12시까지 다 읽고 다음날 아침에 본판과 가판의 차이점을 찾아내서 읽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제가 기억해둬야 될 많은 그 기사의 내용들, 사설 칼럼의 내용들, 수치 이런 것들을 전부 일부러 손으로 다 기록을 하고 일요일 날은 그걸 또 독수리타법으로 전부 또 그 타이핑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차곡차곡 그런 걸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들어가게 되면 네. 어떤 사태가 됐든 어떤 사안이 됐든 역사는 반복이고 정치적인 상황은 더더구나 반복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떻게 대처를 했고 그래서 어떤 성공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고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를 주도를 하는 것조차도 호남 출신으로서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도 또 미움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막 살점을 꼬집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답답해서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인정을 받아가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고 네. 사실 가장 보람된 것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입니다. 네. 호남에서 올라온 너무나도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정말 온 몸을 던져서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팽개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지역민들의 이득으로 돌아갈 때 그 보람은 그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과 그 정말 희락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제 방에 찾아온 진도 부군수가 진돗개 사육센터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물었습니다. 부군수님 신발 좀 벗어보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왜요? 그래서 아니 민주당 저 군수님 모시고 계신 분이 한나라당 이 사무실에 왔으니 혹시 발이 부러졌을지 모르니까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농담으로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많은 호남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감사 편지와 이메일과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국민 정당으로 이렇게 신뢰를 받는지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감히 그렇게 큰 질문에 대한 답변할 자격은 없지만 네.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생각한 것이 곧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헌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건국도 했고 자유민주주의도 지켜냈고 그리고 경제성장도 했고 민주화도 일으켜냈고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도 어느 정도 진전을 시켰었고 대통령의 권위주의 말하자면 국가의 권력기관들의 권위주의도 많이 타파를 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해왔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그렇게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한 82개 국가가 신생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 12대 강국을 이루고 이런 정도의 풍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그러나 이것이 다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급성장을 해오는 동안에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분야별로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작업, 정상화시키는 작업, 이건 절대로 중요하다고 보고 그중에 첫째가 신뢰입니다. 대통령부터 국가기관부터 정치인부터 그리고 우리 사회 기업인들부터 누구나가 다 신뢰를 절대 중시하는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 말고 정말 목숨을 걸고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그야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려고 하는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한 번 약속한 것은 뒤집지 않은 이러한 신뢰 사회를 구축을 해 나가고 이런 신뢰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는 신념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결국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의 상식, 시장 도지사의 상식, 그리고 어느 단체 장이나 힘 있는 장들의 자기가 살아온 삶과 그 상식으로 어떤 조직을 이끌려고 했다가는 절대로 그 조직은 영원할 수도 없고 탄탄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만들어진 헌법, 만들어진 법, 그리고 기관, 시스템에 의존을 해서 그 시스템을 제대로 풀가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그러한 시스템이나 법과 원칙은 탕평책으로도 이어집니다. 인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역이나 학교나 어떤 그 인사권자의 연고를 따지는 그런 인사는 저는 죄악이라고 봅니다. 정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인사권자의 연고주의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밀려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정말 죄악이고 그리고 인재 낭비입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앞으로 정권을 누가 잡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치권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인사탕평과 예산탕평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이 확신을 갖고 또 그걸 밀어붙이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족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지금 고향이 곡성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고향에 계시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고향에 생존해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하루도 빼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통화를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매일 제가 통화하세요? 직장 생활을 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효자시군요. 예, 고향 하면 그래도 어떤 게 가장 떠오르십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가 또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렸을 고향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크고 네. 국회의원이 되고 바쁘면서도 솔직히 전라도 그러면 그런 감흥이 없는데 곡성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네. 목사동 또 제 사는 동암리 또 저희 마을은 동암리에서도 13가구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관암촌이라는 마을입니다. 네. 저는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지금도 뭉클합니다. 그리고 그 집 뒤에 있었던 산에 있는 가장 큰 바위가 황새바위라고 있는데 정말 특이하도 마을 뒤에 그렇게 큰 바위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뚝 그 황새바위가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마당이 우리 마을에서 한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금산, 비단금자를 쓰는 금산이라는 산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고향에 가면 마당에 서서 그 산과 대화를 합니다. 제 가슴속에 저 산처럼 깊이 정말 무게 있게 깊이 내 그 자신을 중심을 지키겠노라고 눈을 부릅뜨고 그 산과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향에 가면은 엊그저께 구정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마당에 밤에 서서 그 산을 바라보고 네. 늘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다 추억이죠. 고향 하면 그렇죠. 그 대나무로 활을 만들어서 그 까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그때 단련했던 다리가 지금도 튼튼해서 정말 그렇게 체력이 어떻게 버티냐 하는 것도 그때 토끼머리 다니고 또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들에 저기 산 밑에 있는 밭에서 무나 고구마 저다 날리고 했었던 그 힘으로
지금 저는 헬스를 안 다녀도 네.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고향에 그렇게 또 만들어준 향수가 또 있는데 그럼요. 아버님께서도 의원님에게 많은 영향력을 네. 끼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저희 아버지는 저는 페스탈로찌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저희 아버지를 말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6살 때 할머니로부터 보물장이다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가게 거기 한글을 띄웠는데 7살 때 아버지가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저한테 일기를 쓰도록, 다른 것은 절대 뭐 간섭을 안 하는데 일기 쓸 때만 옆에 앉아서 한 장을 다 쓰도록 지켜봤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떤 문장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1학년 때부터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놀아도 좋은데 해그름이면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국어책을 크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네. 남자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또렷또렷하고 분명한 그 발음으로 표현력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는 항상 길 가운데로 가고 그 다음에 팔을 양쪽으로 힘차게 흔들면서 고개를 앞으로 빳빳하게 들고 당당하게 걸어라. 뒤에서 네. 총소리가 나도 돌아보지 마라. 하여튼 아버지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신문이나 잡지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정기 구독을 시켜주고, 제가 혹시 대학교를 못 다닐까 싶어서 논 단마지기를 팔아서 서울에 있는 친척한테 맡겨서 내가 혹시 애들을 대학을 못 가르칠 경우가 생기면은 그때 이 돈으로 꼭 대학교를 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돈을 맡길 정도고,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는데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그래요. 나는 애들이 그 돈을 알면 큰 뜻을 못 품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 얘기를 할 때 애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까지 아버님의 예, 절대적이죠. 그렇죠. 절대적이죠. 그 자리가 정말 예. 컸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명박 캠프에서 저를 오라고 막 선대위에서 하라고 했을 때 경기도 정무부지사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에 제대로 된 월급, 제대로 된 직장을 못 갖고 있는 형편에서 저한테 경기도 부지사 자리는 엄청난 자리였었습니다. 그렇죠. 또 당장에 지금 저는 실업자 상태에 있었고, 근데 저는 절대로 박근혜 대표 옆을 떠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망설임 끝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작은아버지, 동생, 저희 집 친구까지도 모두가 다 다시 전화해서 간다 그러라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만 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경기도 부지사를 지낸 걸로 생각을 할란다. 네. 그렇게 박근혜 대표가 너를 생각해 줬다면 너도 박근혜 대표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내 아들 잘했다. 하고 아버지한테 칭찬을 듣고 그때 확신을 갖고 박근혜 대표를 옆에 남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셨나요?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 만나셨습니까? 저는 밖에서 제가 촌놈으로서 꿈을 갖고 굉장히 활발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데 집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순한 아내를 얻겠노라고 네. 그런 늘 생각을 했고 처음에 고를 때는 딱 그렇게 순한 여자를 잘 골랐습니다. 근데 애를 이제 둘을 낳고 키우고 또 이렇게 이제 생활이 어렵고 결혼 생활 한 15년 지나니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야무나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집 친구의 어머니의 네. 대학 친구가 소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번에 그 청해단이 청소년 지킴이 그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어요. 그 청소년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한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청해단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지요. 저는 정말 폭력을 싫어합니다. 제가 네.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그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그리고 군대에서 정말 국가를 지키겠다고 자식을 맡겼는데 어쨌든 관리를 잘못해서 폭력으로 많은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군대폭력,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애들이나 부인들이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가정폭력,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야 될 학창시절을 때리고 맞고 해서 정말 평생을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폭력, 이 네 가지 폭력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앞으로 정치하는 동안 내내 법으로 막고 정책으로 막고
그리고 단속으로 막고 이런 일을 나서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늦둥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밤에 엄청나게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얼굴에 진이김을 당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뭐 하여튼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많이 그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그 굉장히 강한 의지와 반감을 갖게 됐고 그 부분에 아까 우리 청해단이 네. 다양한 정부가 다 할 수 없고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민간인 차원에서 순전히 자원봉사들을 총동원해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또 예방 교육도 하고 하는 그 청해단이 있어서 제가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동참을 그래서 했습니다. 그동안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이촉이 되셨나 봅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요, 혹시 어디 지역으로 출마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가지고 네. 있죠. 저는 지금까지 95년도하고 2004년도 누구도 안 된다고 했던 광주에서 저는 한나라당 맥을 분명하게 잇기 위해서 2번 출마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거의 그 정말 미미하다 할 정도로 득표를 했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제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다음번 선거는 저는 광주에서 출마할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디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한나라당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 호남을 대변할 분들이 없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광주의 구석구석에서도 저에게 많은 예산을 포함한 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오는데 한 지역구에 제가 매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소홀할까 싶어서 일단은 좀 그 금년 6월달 이후로 지역구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 다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이후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광주로 다음번 총선 때 출마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앞으로도 의원님의 바람처럼 정말 지역색을 벗어나서 조금 더 선진화된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끝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각오와 함께요. 국민들에게 의원님이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정 활동 부분은 저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남은 1년도 저는 3가지를 항상 중시 여깁니다. 우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예결위원과 법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는 저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어떤 판결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법 보호,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제도를 내놓고 지키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국민들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그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의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게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문화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로 먹고 사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문화 중심 도시로서 일찍 선포를 한 것이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선도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정말 바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처럼 신뢰사회, 법치나 원칙 제대로 지켜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가의 지도자를 내세워야 되고 그 지도자가 제가 될 수가 없다면 더 거기에 가까운 그런 인물을 만드는데 저는 앞장을 설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싶었었던 꿈을 갖게 했었던 우리 호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탕평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온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그 글귀가 있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요. 올곧은 소신을 따라서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